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만세전 두 번째 수업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위기 1의 내용까지 했는데요. 교과서 180쪽에 11번째 줄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위기 2, 교과서 180쪽에 12번째 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직접 필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느린 편이었는데 오늘은 이미 필기가 되어 있는 곳에서 제가 설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속도감이 빠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다면 조금 속도를 조절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몸을 다 훔치고 옷 입는 터전으로 나왔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서술자죠. 1인칭 주인공이 서술자, 주인공 이인화입니다. 나는 사람 되는 사람, 한참 복작되는 틈에서 불이 나게 양복 바지를 꿰며 섰으려니까 어떤 보지 못한 친구가 문을 반쯤 열고 중절 모자를 쓴 대가리를 불쑥 디밀며 황당한 안색으로 방 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실례오시다만 여기 이인하라니가 계십니까? 하고 묻는다. 자, 여기서 이인하는 바로 주인공의 이름이죠. 네, 나요. 왜 그러우? 나는 궐자의 앞으로 두어 발짝 나서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궐자는 한참 찾아다니다가 겨우 만난 것이 반갑다는 듯이 빙글빙글 웃으며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서서 이리 좀 나오라는 듯 명령하듯이 소리쳤대. 여러분, 이 명령하듯이 소리를 쳤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기분 좋은 부름은 아니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하듯이 명령하는 거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대화할 때 이런 형식이 많이 나오죠. 자,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 자, 괄호 열고 확인해 볼게요. 학생복에 망토를 들은 체격이며 제따는 유창하게 한답시는 일어의 어조가 묻지 않아도 조선 사람임을 분명하나. 그래도 짓궂이 일어를 사용하고 도리어 자신의 본색이 탈로 될까봐 염려하는 듯한 침착치 못한 행색이 나의 눈에는 더욱 수상쩍기도 하고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인물 묘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인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궐자는 체격과 말투로 보아 조선임이 분명한데 그 사실, 자신이 조선임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의 성명과 그 사람의 어조를 듣고 우리가 조선 사람인 것을 짐작한 여러 일인의 시선을,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의 시선을. 그러니까 나의 이름이 이인화니까 누가 봐도 조선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조는 일본 사람의 어조가 아니라 조선 사람이 일본말을 하는 어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궐자는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주변의 일본인들은 두 사람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나에게서 그자에게, 그자에게서 나에게로 올지 갈지 하는 모양이었다. 말하자면 우리 두 사람은 일본 사람 앞에서 희극을 연작하는 앵무새 격이었다. 여러분, 연작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연기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맞아요. 조선 사람이죠, 둘 다. 둘 다 조선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 앞에서 희극을 연극하는 것처럼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희극 연기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기 스스로 자조적으로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할 말 있거든. 예서 그래요. 나는 기연가민 연가하며 역시 일어로 대답하였다. 하여간 일이 좀 나오슈. 자, 기영감이 연가는요. 긴가민가 하다라는 말의 본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어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어 뜻도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181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씨가 벌써 그러한 종류의 위인인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나는 그 언사의 오만한 것이 위선 귀에 거슬려서 다소 불쾌한 어조로 그럼 문을 닫고 나가서 기다려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시 내 자리에 와서 주섬주섬 옷을 마저 입기 시작하였다. 여러 사람의 경멸한 듯한 시선은 얘들아 경멸한다는 시선은 왜 그럴까?
일본 사람들이 내가 조선인임을 알게 됨으로써 나를 경멸한 듯한 시선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내 얼굴에 거미줄 느리듯이 어리는 것이 깨달았다. 더구나 아까 이야기하던 세 사람 누구예요? 욕탕에서 대화하던 노동자 모집원 그리고 시골자의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조선인들을 속여서 노동자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떳떳지 못한 이야기를 조선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버린 게 되니까 굉장히 상황이 난감하죠. 힐끔힐끔 곁눈질하는 것이 분명했으나 나는 도리어 그 시선을 피하였다. 불쾌한 생각이 목구멍 밑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을 뿐만 아니라 어쩐지 기운이 줄고 어깨가 처지는 것 같았다. 자, 조선인으로서 부당한 상황을 겪으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쾌한 생각. 이 소설에서는 1인칭 주인공 나의 인물이 상황과 정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불쾌한 생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나의 정서가 불쾌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옷을 다 입고 문 밖으로 나오니까 걸자는 맞은편에 기대어 웅승그리고 서서 기다리는 모양이다. 미안합니다만 나하고 짐을 가지러 저리 좀 나갑시다. 뒤를 쫓아오면서 애원하듯이 말을 붙이는 양이 아까와는 태도가 일변하였다. 처음에는 굉장히 오만했는데 지금은 애원하는 자세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 자세에서 저 자세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네요. 댁이 누구길래 어딜 가잔 말이오? 참 나는 땡땡서에서 왔는데 잠깐 파출소로 가시지요. 땡땡서는 뭐 지금의 명칭이 뭐 해운대서 아니면 종로서 이렇게 파출소나 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의 직문도 명언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하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가자고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듯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1인 행세를 하는 것이 내심으로 부끄럽고 또한 나에게 노형이 조선 양반 아니오? 하고 탄로가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앞이 굽는다는 듯이 언사와 태도가 점점 풀이 죽고 공손해졌어요. 지금 이 괄호 연 내용들은요. 걸자의 태도가 갑자기 공손해진 까닭으로 나아가 짐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직무를 명언하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무조건 가자라고 얘기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가 분명 조선 사람이야. 그런데 1인 행세를 하는 것이 내심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도리어 너 조선 사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까봐 그게 약간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언사와 태도가 점점 풀이 죽고 공손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본 나는 도리어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이 나서 층계를 느러니 서서 내려가다가 걸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무 의미 없이 빙글빙글 웃는 그 얼굴에는 어색해하는 빛이 역력히 보였다. 나는 잠자코 자기 자리로 가서 순탄한 말로 나는 나아갈 새도 없고 짐이라곤 이것밖에 없으니 혼자 가지고 가서 조사할 게 있건 조사하고 갖다 주시오 하고 가방 2개를 드러내서 주었다. 안 돼요, 그건. 입회를 해주셔야 이걸 열죠. 그러지 마시고 잠깐만 나가주세요. 이건 내가 들 테니. 자,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니까 당연히 선실내 수백 개의 눈이 모두 나에게로 모여들었겠죠. 지금 선실에 있는 수많은 성객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나만, 오직 주인공이 이인화, 나만 홀로 짐 조사를 당한 상황이 놓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인 나만 짐 가방을 이렇게 수색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조선인이기 때문이죠.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나는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더 서 있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수치심인 거야. 부끄럽고 창피하고 불쾌한 거죠. 내가 도적질인 한 혐의가 있단 말이오.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야. 또 어쩌란 말이오. 전 그럴 테면 이리로 들어와서 조사하라고 하구려. 배는 떠나게 되었는데 나가자는 사람도 염치가 있지. 이렇게 도리어 버럭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만 짐가방을 가지고 수색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쾌할 수밖에 없겠죠. 자, 182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분이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볼멘 소리로 질렀대요. 자, 분이 치밀어 오른 상태. 자, 우리는 나라는 서술자의 정서 항상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배로 꼭 떠나시게 할 테니 제발 잠깐만 나가주세요. 자꾸 시간만 갑니다. 여기선 창피하실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창피하다. 흥, 창피? 얼마나 창피하면 예서도 창피할고 그런 사표 볼 것 없이 마음대로 하슈. 홧김에 이렇게 소리를 질렀으나 그 애걸하는 양이 밉살스러운 중에도 가엾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요. 어느 때까지 승강이만 하다가는 걸자 말맞다나 이룰 것도 없고 시간만 바락바락 가겠기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우쭈고리를 집어들고 나서 어떻게 될지 사람 이름 몰라서 아까 사 가지고 들어온 벤또 그릇까지 가지고 가방을 들고 앞서 나가는 형사 뒤를 따라 나섰다. 벤또 그릇은 도시락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서술자라는 인물이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만일 지금 이 사람을 MBTI 하면 이 사람 아마 J일 거야. 그쵸? 뭔지 알죠?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거예요. 참고로 저도 J예요. 자, 형사가 큰 성공이나 한 듯이 득이 만면하여 진작 그러시지요 하며 웃는 그 얼굴에는 달래는 듯하기도 하고 빈정대는 듯한 빛이 보였다. 나는 무심 중에 주먹이 부르르 떨리는 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나는 왜 주먹이 부르르 떨렸을까요? 화가 나죠? 열받죠? 얄밉죠? 지금 이 사람. 그쵸? 그래서 지금 서술자 나는 약간 진짜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가판으로 나와서 승강구까지 불러다가 조사를 하게 하려 해보았으나 그것도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을 줄이 참듯 참고 결국 장교로 내려섰대요. 여러분, 줄이 트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조선시대 죄인들 이렇게 의자에 묶어놓고 이제 허벅지 양쪽에 커다란 막대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쫙 찢잖아요. 그게 줄이를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을 정도 화가 났지만 내가 줄이를 참듯이 안간힘을 다해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자는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체면도 있고 자기가 거절할 수 없는 신분이죠. 왜? 이 시대 배경은 어떻다? 식민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위기가 끝이 납니다. 나아가 짐을 조사한다는 형사를 따라서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위기 3인데요. 생략된 부분 줄거리는 배에서 내린 학생복을 입은 이 형사. 자, 학생복을 입은 형사, 이 사람 조선인이죠. 조선인 형사입니다. 그럼 이때 이 사람이 형사를 했다라는 건 친일파라는 거죠. 함께 인버네스를 입은 형사. 인버네스가 뭐예요, 여러분? 교과서 182쪽 왼쪽에 보면 나와 있죠. 소매 대신 망토가 달린 남자의 외투를 이야기합니다. 183쪽 교과서에 보면은 모자를 쓰고 인내버스를 입은 남자가 보이죠. 자, 인내버스를 입은 형사 1명. 그러니까 학생복 입은 형사 1명. 그다음 인내버스를 입은 형사 1명. 그 다음에 양복에 외투를 입은 형사, 총 3명의 형사가 있네요. 이 두 사람은 일본인입니다. 자, 그들은 나에게 하루를 묵고 갈 것을 강요했지만 나는 유치장에서 욕을 볼 것을 걱정하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나의 가방을 엽니다. 어린아이 관 같은 정방형의 트렁크를 유리창 그림자가 환히 비치는 화물 쌓인 밑에다가 열어놓고 들쑤시는 동안에 그 옆에는 인내버스, 자 여기서 인내버스는 여러분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내버스를 입은 형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조그만 손가방을 조사하고 있었다. 나는 이 편에 늘어니 서 있는 학생복 입은 자와 함께 두 사람의 내 손길만 내려다보고 섰었다. 큰 트렁크를 맡은 자는 양복의 외투를 입은 형사, 다른 형사죠. 잠깐 수석수석하여 보더니 그 위에 얹어놓은 양복이며 화복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휙휙 집어서 내 옆에 선 형사에게 줍니다. 그 형사는 누구다? 학생복을 입은 조선인 형사죠. 주섬주섬 던져주고 나서 그 밑에 깔렸던 서류 뭉텅이와 서적 몇 권을 분주히 들쩍거리고 앉았다.
조그만 트렁크 속에서 소득이 없었던지 그대로 뚜껑을 닫아서 옆에 놓고 인내버스도 다시 큰 가방을 달려들어서 들여다보고 앉았다가 양복쟁이의 분부대로 서적을 하나씩 들어보아가며 일일이 책명을 수첩에 기입하며 앉았대요.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자, 이 시대엔요. 이 지식인이잖아. 나라는 서술자는 유학생이고 지식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뭘 보고 공부할까? 그렇죠.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이 시대에는 서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검열을 했습니다. 특히 왜 검열했냐면 이 서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독립과 관련된 서적일수록 더욱 검열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 소설의 원래 제목은 뭐였어요? 그렇죠. 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 대사지만 이 서술자가요. 조선의 모습을 보고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이 현실을 묘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처음 이 제목을 만세전으로 바꾼 이유도 검열을 통해서 이 일본이 조선을 이제 식민을 지배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보니까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묘지라는 제목이 아닌 다른 검열을 통해서 다른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18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수첩에 기입하며 앉았죠. 가방 속에 갈팡질팡하는 형사의 내 손은 1분, 2분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로 움직인다. 나는 또 무슨 망령이나 부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의혹을 가지고 정광에 벌겋게 번쩍이는 양복쟁이의 겹뺨을 노려보고 섰었다. 8눈과 4개의 손은 앞에 뉘어놓은 트렁크 한 개의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1초의 빈틈없이 극도로 긴장했으면서도 8입술은 풀로 붙인 듯이 아무도 입을 벌리려는 사람이 없었다. 절대 침묵이 한 칸 통쯤 되는 컴컴한 골짜기에 미룬같이 가득히 찼다. 비릿한 해기를 품은 차디찬 저녁 바람이 귓가로 솔솔 지나갈 때마다 바삭바삭한 종이장 구기는 소리밖에 나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보다 큰 배에 짐 싣는 인부의 소리도 잔교 밑에 와서 부딪히는 출렁출렁하는 파도 소리도 아마 이 네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짐 조사에 열중하는 동안 나와 이 세 명의 형사들은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 너무 극도로 집중을 하면은 주변에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매우 긴장되고 적막한 분위기라는 거죠. 무겁고 찌뿌둥한 침묵 속에 흐릿한 불빛에 쌓여서 서고 앉고 하여 꾸물거리는 양이 마치 바다에 빠진 시체를 건져놓고 검시나 하는 것 같이 처량하고 비장하여 엄숙해 보였다. 그러나 1분, 2분, 3분, 5분, 10분 시간이 갈수록 나의 머릿속에 귀와 반비례로 욱신욱신해졌대. 왜 머리가 아플까? 내가 배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 세 사람이 일부러 느럭느럭 하는 것이 아니건만 다음 넘어갈게요. 빼앗아 가지고 내 손으로 하고 싶을 만치 초조했다. 나는 참다 못해 시계를 꺼내들고 인제는 2분밖에 안 남았어. 난 갈테요 하고 재촉을 하였다. 그제야 양복쟁이는 눈에 불이 나게 놀리던 손을 쉬고 서류 뭉텅이를 들어뵈면서 이것만은 잠깐 내가 갔다가 보고 댁으로 보내드려도 관계없겠지요 하고 일어선다. 나는 언하에 쾌락하였다. 사실 그 속에는 집에서 온 최근의 편지 몇 장과 소설 초고와 몇 가지 원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애를 써서 기록한 서류야. 원래 나에게는 사회주의 사자나 레닌의 레자는 물론이려니와 독립의 독자도 없을 것은 나의 전공하는 학과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쓴 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전공이 문학이라고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 일행이요. 나의 주인공의 가방을 뒤지는 이유는 바로 사회주의와 독립운동과 밀접한
밀접함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뒤지는 이유는 서적에서 사회주의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게 있으면 나를 체포하려고 하는 거였죠. 검문이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아니 설령 내가 볼셰비키에 관한 서적을 몇백 권을 가졌거나 사회주의를 연구하거나 그것은 학문의 연구라 물론 자유일 것이요. 비록 독립사상을 가진 나의 뇌 속은 X광선 같은 것이나 심사법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다음에야 조사하기로 소용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으면 나를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자, 하여간 무사히 방면되어 배에 오르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히 여겨 걸자들과 같이 허둥지둥 행구를 수습하여 가지고 나섰대요. 자, 나가 급하게 다시 배에 올라타면서 무사히 풀려났다는데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짐을 들고 나가는 그 순간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이 사람이 짐을 뒤지고 이렇게 자신을 검문한다는 게 사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검문을 한다는 거는 잘못 걸리면 진짜 그냥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도 무서웠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무사히 끝났다는 거에 안도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짐을 가볍게 해준 트렁크를 두 손에 들고 어서 올라오라는 선원의 꾸지람을 들어가며 겨우 갑판 위에 올라서자 기를 쓰는 듯한 경적과 말 울음소리 같은 기적소리가 나며 신경이 재릿재릿한 징소리가 교양적으로 호젓이 암흑에 쌓인 부두 일판에 처량하고도 요란하게 울렸대. 얘들아, 소리가 처량하고 요란하게 울린다는 건 뭘까요? 그쵸? 이거는 바로 나의 심정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배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벌써 2억 통이나 잔교를 떨어졌대. 이게 배가 출발해서 멀어진 거야, 잔교랑. 전성하러 온 여관 하인들이 인부들의 그림자가 쓸쓸한 벌판. 얘들아, 벌판이 쓸쓸하다는 건 뭘까요? 이 정서는 누구의 정서다? 그렇습니다. 나 서술자의 정서가 반영되었다는 거죠. 벌판이 어떻게 쓸쓸해요? 내 감정이 쓸쓸하니까 내가 보고 있는 그 벌판도 쓸쓸하게 보이는 거죠. 성기성기 차차 조그맣게 눈에 띄고 장교 위에서 휘두르며 가는 등불이 쓸쓸한 바람, 이것도 마찬가지죠. 쓸쓸한 바람도 자 불려 기어졌다가 짧아졌다 한다. 나는 선실로 들어갈 생각도 없이 으스름한 갑판 위에 찬바람을 쐬어가며 웅숭그리고 섰었다. 격심한 노역과 추위에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어가는 항구는 소리 없이 암흑 속에 누웠을 뿐이요. 전시의 안식을 지키는 야광주는 벌써부터 졸린 듯이 점점 불빛이 적어가고 수요가 줄어가면서 깜빡깜빡 졸고 있었다. 자, 지금 배가 출발하면서 이제 항구와 멀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계를 떠나서 방랑이 몸이 된 자, 즉 자신의 고독하고 불행한 존재에 비유를 해요. 자기 스스로를. 왜 그럴까? 이 사람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학생활 하면서 나름 떵떵거리면서 잘 지냈는데 조선으로 가기 위한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받은 차별과 그 다음에 굉장히 자기가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억압된 이 상황이 굉장히 처참하고 비참하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슬프기도 했을 겁니다. 이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자, 그 불빛에 낱낱이 어떠한 평화로운 가정의 대문을 지키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할 때 선뜻한 별보다도 점점 멀리 흐려가는 불빛만 따뜻히 보였대요. 따뜻하게 보였다는 거죠. 자, 나의 머릿속은 뭘까? 단지 혼돈이래요. 자, 자기 머릿속은 지금 혼돈한 상태예요. 그리고 어떻대요? 눈은 화끈화끈하대요. 왜? 머릿속이 복잡하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나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투 포켓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어느 때까지 우두커니 섰는 내 눈에는 어느덧 뜨끈뜨끈한 눈물이 비어져 나왔대. 여러분은 어떨 때 울어요? 슬플 때만 우나요?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을 때도 사람은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서술자, 지금 이 주인공이 나의 눈물은요. 분노,
무력감, 고독감, 슬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인 거예요. 슬프다고 우는 건 아니에요. 자, 상기된 좌우 뺨 위로 흘렀대요. 찬바람이 산뜩산뜩 스며들어가는 것이 나는 씻으려고도 아니하고 여전히 섰대. 왜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이 눈물을 씻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서서 이 사람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여기까지 위기 3이 끝이 납니다. 나는 형사들에게 무단 검문을 받은 뒤에 배에 올라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뒷부분 줄거리 한번 볼게요. 마지막 부분들 절정 결말. 관부 연락선 타고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도착한 나는 다시 기차에 올라 서울로, 경성이죠? 지금의 서울. 자, 그 상경길에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직접 겪으면서 전에 몰랐던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현실을 무덤과 같다.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과 같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서울집에 도착하고 며칠 뒤에 아내는 마침내 죽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장례를 치른 뒤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집을 나서고요. 소설 속 주인공인 나가 경성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데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늘 말했지만 교과서에 있는 이 소설은요. 발췌한 거 일부분 발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설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전문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만세전 책 진짜 많아요. 알고 있죠, 여러분? 도서관에 오면 항상 선생님이 있습니다. 같이 책을 읽으면서 내용,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소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뜨끈뜨끈한 눈물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민지의 폭력성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식민지 사람으로서 고독감과 슬픔이죠. 그리고 현실 대응에 관한 무력감. 내가 불시에 검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강력하게 나아갈 수 없는 이 현실의 무력감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끈뜨끈한 눈물은요. 단순히 슬퍼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분노, 무력감, 고독감,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묘지, 무덤이라는 것의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이 뭐였다? 묘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묘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당대 1910년대 후반 조선의 암담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 세력이 조선인들에게 무도하고 폭력적으로 굴고 있는 것. 조선인들이 생기를 잃은 채 마치 망냥, 도깨비나 무덤 속 구더기처럼 순종적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나도 그들과 또한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 수업에 비해서 훨씬 더 수업이 빠르죠. 필기도 적고 선생님이 필기를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못한 친구들 항상 일시 정지해서 필기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신에서는 여러분들이 소설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 줄게요. 자, 여러분.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 제재 정리를 한번 작품 정리해 볼게요. 만세전입니다. 갈래는 현대소설, 중편소설이라고 했죠. 성격은 사실적, 비판적, 자기 반성적입니다. 사실을 바탕,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성격은 당연히 사실적이고 현실의 모습을 자연히 담다 보니까 식민지 현실을 이야기하니까 비판적이 될 수 있고요. 자기 반성, 주인공이 스스로 현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만세운동, 3.1운동이죠. 전해 겨울 1918년입니다. 만세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시간적 배경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여러분 제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만세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바로 만세가 불러진 만세운동,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해의 겨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간적 배경은 일본과 식민지 조선이죠. 자, 선생님이 이 소설은 여로형 구조라 했습니다. 여로형 구조면은 여행의 경로에서 이제 이야기가 쓰여진 것들인데요. 여로형 구조 어디서 시작됩니까? 자, 유학을 하고 있는 주인공이 동경에서 고베로 기차로 이동하고 시모노세키로 와서 시모노세키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죠. 부산에 내려서 경성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여로형 구조라고 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주인공 이름 뭐다? 이인화라는 인물이었고 우리가 인물 특징 정리했었어요. 이인화라는 인물은 유학생이었죠, 여러분. 자, 제재는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누굴 얘기합니까? 나라는 인물, 네, 이인화를 이야기합니다. 동경에서 서울로 오는 과정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주제는 일본의 식민 지배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과 식민지 조선 지식인, 즉 누구예요? 네, 나, 주인공 이인화죠. 자기 성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징 4가지인데요. 특징은 항상 중요하죠. 첫 번째, 주인공이 겪은 일, 보고 들은 것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사실주의라고 했었죠.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식민 지배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크게 2가지죠. 첫 번째, 목욕탕의 이야기. 두 번째, 이인화, 주인공이 불시의 검문을 받아서 형사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검문을 당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산에 내려서 겪는 조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새로운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김천 형님 또 만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식민 지배의 조선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전부 다 이 에피소드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주인공의 반성적, 자기 성찰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어떤 부분, 시를 쓸 때, 자, 농사일,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신은 책상 도련님을 비유하면서 자기 성찰을 뚜렷하게 하고 있죠. 자, 네 번째,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현대어에서는 한자어가 잘 쓰이지 않죠. 여러분들이 쓰는 그렇게 줄임말이나 이제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긴 한데, 특히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이 작품에 있는 단어들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뭐, 웅숭그리다, 일변하다, 명언하다, 입회, 언사, 이런 영경, 이런 단어들 모두 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한자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정리하면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뜻인지도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우리는 교과서 186쪽으로 넘어가서 학습활동 정리해 볼게요. 자, 186쪽 1번입니다. 이 소설의 사건 전개 양상을 살피며 각각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나의 심리를 파악해보자. 나는 누구예요? 바로 이인화였습니다. 나의 상황과 심리,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자, 악독해 보이는 얼굴의 사람과 이거 누구예요? 맞아요. 노동자 모집원이에요. 그리고 촌뜨기 시골자의 대화를 듣자. 어디서? 목욕탕에서. 나의 심리는 어때요? 크게 놀라죠. 자신 전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의문과 불안을 느끼고 부끄러움도 느낍니다.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노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다음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여러분들 분노도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써주세요. 분노도. 한번 써볼게요. 플러스 분노. 이게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잘 안 써져요. 여러분들 예쁘게 써주세요. 분노도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궐자의 호출을 받죠. 자, 나는 궐자의 굉장한 불쾌감과 분노를 느껴요. 연민도 느껴요. 왜? 이 사람이 굽신굽신 거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연민의식 살짝 느껴요. 살짝. 다음 세 번째. 자, 배 밖으로 나와서요. 이거 지워야겠다. 그죠? 배 밖으로 나와서 인네버스, 양복쟁이에게 가방 검사를 받죠. 이 둘은
일본인 형사였습니다. 무슨 망령을 부릴까봐 불안해하고 배를 타지 못할까봐 굉장히 초조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뭉치를 양복쟁이 건네줘 다시 배에 올라타니까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죠. 그리고 고독감, 슬픔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저항할 힘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인물, 나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리 다 했으면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2번입니다. 아이고, 이거 선생님이 공유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잘 못 봤겠다. 그죠? 방금 화면 하나도 안 나왔죠? 요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일명한 거니까 제가 화면을 한 번만 더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거 안 나왔네요. 여기서 이게 분노, 여기가 분노야. 분노, 예쁘게 써주세요. 분노, 이렇게. 분노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권리자의 호치를 받았을 때 권리자에게 불쾌감과 분노, 연민 등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인네버스, 양복쟁이 가방 검사 받았을 때는 무슨 망령을 부릴까 불안해서 배를 타지 못하고 초조했죠. 마지막은 안도감, 고독감, 슬픔 이런 것들을 느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소설에 나타난 당대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아래 활동을 해보자.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어휘나 구절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요보, 조선 쿠리, 내지인, 노동자 모집원, 사회주의, 독립사상 이런 것들도 시대를 알 수 있고요. 그 가련한 노동자들, 이거는 서술자, 나가 한 말이었죠. 몸이 팔려가는 것이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되질 지경이면 학생복에 망토를 근질근질해 보이기도 했다.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3번 문제 볼게요. 1번과 2번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당대 조선인의 현실이 드러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맞아. 이 작품 전반을 통해 당대 조선인들이 일본의 폭력적인 식민 지배를 받으며 멸시당하고 고난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선생님도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학작품이란 건 여러분들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현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문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항상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문학작품이 중요해요? 현실과 다른데 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하죠? 왜 수업 시간에 문학을 배워야 하죠?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문학은 여러분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 작품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요즘에도 새로운 이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 주목받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책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고 문학을 읽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문학을 먼저 사랑해주고 많이 읽어주셔야지 또 문학 작품이 더 발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운 이 현대 소설뿐만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굉장히 뛰어난 작가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 작품을 얼마 전 최근에 읽은 소설은 시선으로부터였는데 이거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제목부터가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문학작품 즐겁게 한번 읽어봐요. 자, 특히 목욕탕 대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당대 조선 농군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굶주리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잘 살기 위해선 일본에 와서라도 낮은 품삯을 받고 중노동, 뭐예요? 탄광이죠. 시달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나가
주인공이 짐조사를 당하는 부분에서는 당대의 국가 권력에 의한 검열이 일상화되어 있었죠. 그리고 사회주의나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가 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금 현실,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검열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때는 언론의 자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학 작품, 그다음에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검열 당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번, 2번으로 바탕을 했을 때 이 소설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식민 지배 폭력성과 조선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증언이죠. 두 번째, 청년 지식인의 자기 반성과 식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3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 이인화는 목욕탕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했죠. 그 무서운 이야기가 뭐였어? 조선 사람들을 속여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탄광에 갖다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옛날에 쓴 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시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어? 나는 밭을 가는 것이 시라는 거 생각을 했어요. 밭 가는 것 자체, 이 행위 자체가 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흙을 예찬하면서 가난한 농민의 비참한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낭만적인 시를 썼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이야기, 현실, 농촌의 현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어때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무관한 시는 좋은 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는 인물 이인하가 이 지식인이 현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을 얼마나 어떻게 부끄러워하고 그다음에 현실을 어떻게 자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자신의 감상과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시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자유롭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볼게요. 187쪽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만세전이 일제의 검열에 걸려 삭제된 사건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했는데요. 자, 자신의 글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작가는 어땠을까? 굉장히 분노하고 당혹하고 두려움 느끼고 저항 이렇게 복잡한 심정이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일제 검열이 걸린 이유는 과연 뭘까요? 맞아요. 식민지 이 통치 세력이 입장에서 감추고 싶은 이 조선의 노동자 모집의 현실 그리고 검문 장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잖아. 그러니까 식민 통치의 폭력성을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으니까 이 일제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열에서 삭제해버린 거죠. 자신들이 불편하니까 작품을 검열해서 삭제를 해버리게 된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시대사항과 관련 지어서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작품이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188쪽에 넘어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감상의 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8쪽 감상의 뜰입니다. 만세전은요, 일본에서 유학 중인 식민지 지식청년, 나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랬어요. 여로에 따라 펼쳐지는 여로 구조의 작품입니다. 어디서 시작됐어요? 도쿄에서 고베로 갔다가 시모노세키 갔다 부산, 김천, 대전을 걸쳐서 결국 서울로 도착합니다. 자, 동경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데서 여행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겠어, 얘들아? 자, 원점 회귀형 여론 구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동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원점 회귀형 여로 구조 형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알고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주인공이 많은 것을 겪으면서 새로운 현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괄호 열고 식민 지배 세력에 무도하고 폭력적인 그리고 많은 조선인들이 순종적이고 무기력하다는 이 상황. 이게 바로 당대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이 나는, 나의 마음은 어때요? 환멸감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당대의 조선 현실을 무덤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당대의 현실을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포함한 이 조선 사람들이 그 무덤 속의 구더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현실을 보고 이거는 무덤 속의 구더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는요, 이 환멸의 여행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정신의 성장을 다룬 소설이라고도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20년대 이후 우리 소설은 주로 시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린다고 했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주의 소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주고 핵심 키워드를 기억해주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감상일들은 항상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고 나서 작품을 정리하는 마지막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 한 내용을 전부 다 정리되어 있는 게 감상일들이에요. 항상 감상일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자료는요. 관부 연락선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길고 길었던 만세전 작품이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만세전은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함께 필기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시대적 배경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국어 수업 열심히 들어준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만세전 수업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